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는 영국, 독일, 프랑스의 인지들이 미국으로 기회를 찾아서 떠난다. 이게 굉장히 달라진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르게이 브린이 구글을 창립한 이후에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가 소련을 떠나서 미국으로 와준 게 참 고맙다. 미국의 저력은 대학에서 나옵니다. 파리에서 보면은 식당 종업원 중에서요, 법대나 의대를 다니다 중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꽤 자주 만날 수가 있는데, 교육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평등을 지향하면서 비율을 낳는, 유럽의 인재들이 미국으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수백 년 된 현상입니다. 새로운 기회를 쫓아가지고 유럽에서 많이 미국으로 갔는데요. 대표적으로 프랑스의 위그노들입니다. 위그노라는 게 테크노크라트입니다. 신교도들이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구교도들에 의해서 종교적 박해를 받아가지고 많이들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미국에 건너가서 성공한 위그노의 후손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을 꼽아보자면, 최초의 억만장자라고 하는 석유왕 록펠러, 이분은 위그노의 후손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누구나 아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런 버핏 회장, 이분도 역시 위그노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19세기에 미국에서 거대 화학회사 듀폰을 창립한 듀뽕이라는 프랑스인, 이분 역시 위그노였는데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질량 보존의 법칙을 발견한 프랑스 화학자 앙투안 라부아지에의 제자였습니다. 프랑스가 미국으로 위그노들을 쫓아냈다면, 독일에서는 나치가 결과적으로 많은 인재들을 미국에 넘어가게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물리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입니다. 1930년대에 나치의 박해를 피해가지고 미국으로 넘어간 독일인이 11만 명이 넘는 걸로 통계가 있는데요. 근데 이 사람들 대부분이 지식인 계층이었습니다. 그만큼 유럽에서는 손실이 컸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유럽에서 미국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종교적 박해를 피해서 가거나 아니면 유럽의 주류가 아니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비주류기 때문에 새로운 기회를 찾아서 미국으로 가고,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요. 요즘은 그 판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유럽에서 굉장히 뛰어난 인재들이 많이들 미국으로 가고 있고요. 미국에서 더 많은 기회가 있고,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미국에 더 큰 기업이 있다. 그리고 미국이 좀 더 규제가 적기 때문에 좀 더 활발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가 있어서 옮겨가는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옛날에는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거를 개발도상국 사람들이 기회를 찾아서 미국에 가는 걸 의미를 했는데요. 이제는 굉장히 선진국이라고 하는 영국, 독일, 프랑스의 인지들이 미국으로 기회를 찾아서 또 떠난다. 이게 굉장히 달라진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 미국으로 넘어간 인재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저는 첫 번째로 양쿰이라는 사람을 꼽아보고 싶습니다. 양쿰은 우크라이나 사람이었는데요. 미국으로 건너가가지고 왓츠앱이라는 모바일 메신저를 만들었습니다. 왓츠앱은 쉽게 말해서 서양 사람들의 카카오톡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용자가 30억 명에 이릅니다. 이 양쿰이 왓츠앱을 키워가지고 10년 전인 2014년에 페이스북에 190억 달러를 받고 팔았습니다. 엄청난 성공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근데 우크라이나에서였다면 양쿰이 왓츠앱 같은 모바일 메신저를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 됐었겠느냐, 이런 의문이 남고요. 설령 개발을 했다 하더라도 30억 명이 쓰는 그런 거대한 모바일 메신저가 될 수 있었겠느냐, 이런 의문이 남는 겁니다. 또한 190억 달러면 한 25조 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 정도로 큰 금액을 받고 페이스북에 팔 수 있었겠느냐. 아마 유럽에서는 그런 성공이 불가능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돌아가신 분이죠. 9년간 유튜브 CEO를 지낸 수전 워치츠키. 이분은 사실 이중 국적자입니다. 미국인이면서 동시에 폴란드 국적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분은 아버지가 어린 시절에 폴란드를 탈출해가지고 미국으로 건너와서 물리학 교수가 된 분이었는데요. 아버지가 그렇게 옛날 냉전시대에 폴란드를 탈출해서 미국으로 왔기 때문에 기회를 잡은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글의 공동 창립자인 세르게이 브린. 이분은 이제 아버지가 이제 모스크바에서 수학과 교수였지만 굉장히 못 살았다고 합니다. 모스크바에서 한 10평짜리 아파트에 살았다고 그러는데요.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극적으로 소련을 탈출을 해가지고 미국에 와서 가족들이 성공할 수 있었는데, 세르게이 브린이 나중에 구글을 창립한 이후에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가 소련을 떠나서 미국으로 와준 게 참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코로나 사태 때 기억을 하시겠지만 모더나라는 백신 개발 업체, 이게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떠오르는 바이오 기업이었는데요. 이제 이 회사를 이끄는 CEO가 스테판 방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초기에 한국 언론에서는 미국 기업의 CEO니까 당연히 미국인인 줄 알고 스티븐 반셀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프랑스 사람이라는 게 알려져 가지고 스테판 방셀이라고 프랑스어식으로 표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스테판 방셀이 전형적으로 프랑스에서 대학까지 마쳤지만 프랑스에서 만족하지 않고 미국으로 넘어와서 성공한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스테판 방셀의 모더나 지분 가치는 한때 8조 원에 가까웠고요. 지금도 한 2조 원 정도는 되거든요. 근데 개인이 2조 원 정도의 돈을 번다는 거는 프랑스나 유럽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의 커다란 성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바이오 업계에서 보면요. 이 스테판 방셀 말고도 세계 정상급 제약회사의 화이자를 이끄는 엘버트 불라, 이 엘버트 불라 CEO도 역시 그리스 사람입니다. 그리스에서 스위드를 나온 수의사였는데요. 화이자에 와가지고 성공해서 CEO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세계 100여 개국의 결제 솔루션을 제공하는 미국의 핀테크 업체 스트라이프. 이 스트라이프는 기업 가치가 90조 원에 가까운 걸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이 회사를 창립한 사람은 패트릭 콜리슨이라고 아일랜드 사람입니다. 아일랜드가 유럽에서는 IT가 좀 발달한 나라라고 하지만 아일랜드에서 이 회사를 차렸다면 이만큼 성공하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 식료품 배송업체 인스타카트, 이 회사를 이끄는 사람은 피디시모라는 30대 여성인 프랑스인입니다. 피디시모는 프랑스 남부의 세트라고 하는 굉장히 작은 소도시 출신인데요. 이 피디시모는 가족 중에서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처음 가졌을 정도로 집안이 그렇게 받쳐주지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본인이 스스로 공부를 해서 프랑스에서 대학을 나온 다음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UCLA에서 MBA를 받은 다음에 그리고 실리콘밸리에서 취업을 해가지고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이 프랑스 남부의 굉장히 평범한 가정에서 큰 이 여성이 젊은 나이에 미국에 와서 큰 기업의 CEO가 될 수 있었던 것도 프랑스에 계속 있었으면 이만한 기회를 잡지 못했을 거라는 점에서 왜 유럽의 인재들이 미국으로 건너가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AI 인재들, 북미에서 미국과 캐나다에서 활동하고 있는 AI 인재들이 유럽 출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AI 4대 천왕, 이분들이 전부 다 미국 태생이 아니고 전부 유럽 태생이라는 거는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딥러닝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켰다고 하는 스탠퍼드대의 앤드류 웅 교수, 이분은 부모가 홍콩계인 영국인입니다. 영국인인데 실리콘밸리에 와가지고 AI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시켰고요. 그리고 메타의 AI 수석 과학자이면서 뉴욕대 교수를 하고 있는 얀 르캥이라는 분도 역시 AI 4대 천왕 중에 한 분인데요. 이분은 박사학위를 어디서 받았냐면 파리 6대학에서 받았습니다. 근데 파리 6대학은 원래 명칭이 피에르와 마리 퀴리 부인의 대학이었어요. 그게 공식 명칭이었습니다. 지금은 소르본대랑 합쳐졌는데요. 근데 마리 퀴리 부인의 이름을 붙인 대학을 나온 분이 미국에 와가지고 AI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거는 옛날에 폴란드 이민자인 퀴리 부인을 받아들여서 과학을 발전시킨 프랑스가 이제는 미국으로 인재를 유출하는 나라가 됐다. 이제 이런 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토론토대 명예교수인 제프리 힌턴 있지 않습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올해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입니다. 근데 힌턴 교수는 전형적인 영국인입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을 나왔고요. 에딘버러 대학에서 인공신경망을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영국 대학인 서식스 대학에서 교수가 됐는데요. 1980년대에 영국에서는 AI 연구를 위한 연구비를 조달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힌턴 교수가 미국으로 건너가게 됐고요. 토론토 대학에서 AI 연구를 하는 연구 기업을 설립을 했습니다. 근데 이 힌턴 교수가 만든 회사를 구글이 인수를 하게 됐고 자연스럽게 힌턴 교수가 구글에서 AI 연구를 10년 정도 총괄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AI 4대 천왕 중에 마지막으로 몬트리올 대학의 요슈아 벤지오 교수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은 삼성전자와 교류를 많이 하는 분인데 이분 역시 프랑스 사람입니다. 이런 AI 최고 두뇌들이 유럽을 떠나서 미국으로 가서 능력을 만개시켰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AI 4대 천왕뿐만이 아니죠. 챗 GPT의 어머니란 얘기를 듣는 미라 무라티라는 분이 있습니다. 미라 무라티는 오픈 AI의 최고 기술 책임자를 최근까지 지냈는데요. 이분은 알바니아 출신입니다. 그리고 AI와 로봇을 연계시키는 연구에서 세계 정상급 학자라고 얘기를 듣는 피터 앳빌이라는 UC 버클리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벨기에 사람인데요. 벨기에에서 대학을 나와서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에 유학을 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피터 앳빌 교수가 미국 언론이랑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요. 원래 학위를 따고 유럽으로 돌아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도 안 받쳐주죠. 연구 여건도 미국보다 못하죠. 그러니까 미국에 눌러앉게 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가 굉장히 시사한 바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아공 출신인 일론 머스크가 미국에 와서 전기차 업체 테슬라를 만들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를 미국인들이 차지하듯이 유럽의 AI 인재들이 미국에 와서 활동을 하면서 생기는 어떤 과실이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가 늘어나고 부가가치가 늘어나는 것. 이거를 유럽인들이 아니라 미국인들이 차지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이 유럽 인재들한테 매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거대 기업, 특히 빅테크를 중심으로 하는 큰 기업들, 세계를 이끌어가는 기업들이 미국에 확실히 쏠려 있습니다. 시가총액 세계 30대 기업 중에서 미국 기업이 22개고요. 유럽 기업은 3개밖에 없습니다. 아시아 기업이 5개거든요. 유럽 기업이 아시아 기업보다도 숫자가 더 적은 셈입니다. 그만큼 유럽에는 기회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을 가진 혁신 기업을 키워내는 속도가 다릅니다. 미국은 자본시장이 굉장히 발달해 있어가지고요. 자본시장 중심으로 벤처 캐피탈을 크게 일으켜가지고 기술이 엿보이는 신생기업에 굉장히 거액을 투자해가지고 큰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렇지만 유럽은 반면에 자본시장이 미국만큼 발달해 있지 않고요. 기업들이 여전히 은행 대출이 많이 의존을 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성장하는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GDP 대비 증시 시총 비율이요. 미국이 170%, 유럽은 68%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증시가 미국은 확실히 더 크고요. 근데 GDP 대비 대출 비율은 미국은 85%밖에 안 되지만 유럽은 300%나 됩니다. 이게 큰 차이를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은 아직도 은행 대출에 이제 의존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신생기업은 오히려 은행 대출을 받는데 불리합니다. 왜냐면 대출이라고 하는 거는 돈을 떼이냐 안 떼이냐 이거를 중시하기 때문에 긴 안목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존 기업들이 유리하고 신생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불리하기 때문에 기회를 잡기가 어려운 거죠. 이런 측면에서 미국 기업들이 유럽 기업에 비해서는 훨씬 더 큰 기회를 열어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유럽에서 자본시장이 발달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결과를 낳고 있냐면 이거는 지난달에 EU에서 내놓은 보고서인데요. EU 27개국 전체의 벤처 캐피탈 투자금이 미국의 5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미국에 비하면 벤처 투자가 미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말해서 미국에서 돈을 더 많이 벌 수가 있습니다. 유럽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복지가 좋기 때문에 세금과 사회보험료로 떼어가는 액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GDP 대비 국민 부담률이요. 이걸 보시면 되는데 국민 부담률이라고 하는 거는 세금하고 사회보험료의 비율을 말하거든요. 이게 프랑스하고 이탈리아는 40%가 넘고 독일도 39.5%에 달합니다. 근데 반면 미국은 26%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국민 부담률이 높은 만큼 복지가 좀 더 좋다고 볼 수 있지만 각 근로자 개개인이 일을 해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들어가는 돈은 훨씬 더 작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이 세금과 사회보험료로 떼가는 돈이 작기 때문에 일을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벌수록 근로의욕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고 유럽은 상대적으로 근로의욕이 좀 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 근로자들이 어느 정도를 버느냐 이것도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OECD 통계를 보면요. 2022년 기준으로 근로자 평균 임금이 미국은 원화로 1억 원 정도가 됩니다. 이미.
그런데 미국을 100%로 봤을 때 영국은 70%고 프랑스는 68%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탈리아하고 스페인은 60%도 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의 근로자들이 버는 액수 자체가 이제 굉장히 많이 벌어졌다. 옛날에 비해서는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미국의 빅테크 같은 경우는 메타나 구글 이런 데는 직원들의 평균 임금이 28만 달러, 29만 달러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임원들이 아니라 한 30대 평범한 직원들도 평균 연봉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4억 원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유럽에서는 이 정도 기회를 제공하고 이 정도 고임금을 줄 수 있는 기업이 그렇게 아주 많지 않은 시대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과 유럽의 차이를 가르고 있고요. 유럽의 인재들이 미국으로 많이 넘어가게 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CEO들 연봉도요, 미국하고 유럽은 차이가 납니다. CEO들은 유럽에서도 평범한 사람들의 관점에서 굉장히 많은 연봉을 받지만 미국 거대 기업의 CEO들에 비해서는 훨씬 작은 연봉을 받습니다. 유럽에서 연봉을 많이 받는다고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영국계 거대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의 CEO를 맡고 있는 파스칼 소리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소리오가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250억 원 정도의 연봉을 받았는데, 물론 이거는 일반인들의 눈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액수죠. 그런데 이 해에 구글 CEO인 순다르 피차이가 받은 연봉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돈을 쫓는 흐름, 이런 것도 인재들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넘어가는 큰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유럽 인재들이 미국에 와서 창업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래된 글로벌한 기업 중에서 유럽인이 미국에 와서 창업한 회사가 대표적으로 리바이스, P&G, AT&T, 콜게이트, 화이자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베이를 창립해가지고 전 세계에 이커머스 바람을 불러일으킨 피에르 오미디아르, 이분은 프랑스에서 넘어온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자동차 할부금융과 신용카드로 거대 금융회사가 된 캐피털원을 세운 사람은 나이젤 모리스라고 영국인입니다. 그리고 미국 최대의 케이블 TV 업체인 컴캐스트를 만든 사람 역시 독일 사람이고요. 이 글로벌 유통업체 콜스를 세운 사람도 폴란드 이민자입니다. 유럽 인재들이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는 계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럽에서 전도 유명한 기업들이 미국에 인수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딥마인드인데요. 올해 노벨 화학상을 받은 영국인 천재 데미스 허사비스, 이 사람이 만든 딥마인드라는 AI 업체가 2014년에 구글에 인수가 됐습니다. 근데 이 구글 딥마인드가 2016년에 알파고라는 AI 컴퓨터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의 이세돌 구단과 바둑 대결을 벌였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세계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이 10년 전에 구글이 딥마인드를 인수할 때 치렀던 비용이 4억 파운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7천억 원 정도에 달했는데요. 이 정도의 거액 투자를 했다는 게 미래를 내다보고 이 정도의 통큰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유럽 기업들에는 없습니다. 그 당시에 구글이니까 가능했고요. 근데 이 딥마인드라는 회사가 흑자를 내기 시작한 건 2020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길게 내다보고 큰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거죠. 딥마인드뿐만 아니라요, 인터넷 전화업체로서 세계적으로 명성을 갖고 있던 스카이프 있지 않습니까? 스카이프가 원래부터 미국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이 스카이프라는 회사는 발트 삼국 중의 하나인 에스토니아에서 설립이 됐는데요. 이 회사는 마이크로소프트에 인수가 됐습니다. 이렇게 유럽에서 유망한 기업이 미국에 인수되는 걸 보고 유럽의 인재들도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미국이 확실히 좀 더 기회가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요, 유럽에서 전도 유명한 기술 기업들이 가면 갈수록 미국에서 상장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국 경제 히든카드라고 불린 반도체 설계회사 ARM 있지 않습니까? ARM이 나스닥에 상장을 했고요. 화이자와 함께 코로나 백신을 공동 개발해가지고 전 세계적인 바이오 기업으로 떠오른 독일의 바이오엔테크도 역시 나스닥에 상장한 회사입니다. 미국의 저력은 대학에서 나옵니다. 원래 대학이라고 하는 게 유럽에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대학의 역량이란 게 유럽이 미국을 따라갈 수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미국 대학의 힘은 어디서 나오냐? 돈에서 나옵니다. 거액의 기부금을 받아서 이 기부금을 운용한 수익을 가지고 대학이 운영되고요.
그렇게 해서 인재를 유치를 하고 연구시설을 확장하고 있는데 이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하버드대 같은 경우는 기부금을 운용하는 규모가 한 500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70조 원이 가까운데요. 하버드 대학뿐만 아니라요. 100억 달러 이상의 기금을 운영하는 미국 대학이 16곳에 달합니다. 그리고 1억 달러 이상을 운영하는 대학으로 좀 더 넓혀보면 130개 대학이 넘습니다. 1억 달러도 그렇게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버드대 연례보고서를 보면요. 2022년 기준으로 1년간 쓴 예산이 우리나라 돈으로 7조 원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액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7조 원이 넘는 하버드대 예산 중에 60% 가까운 돈이 어떤 거냐면 기부금을 운용해서 얻은 수익과 학생들이 낸 등록금입니다. 근데 유럽 대학들은 대부분 특히 프랑스나 독일 대학들은 정부 재정에만 의존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등록금도 받지 않고 기부금을 운용해서 얻는 수익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버드대 예산에서 60%에 가까운 돈에 해당되는 돈이 유럽 대학들에는 없는 셈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쫓아가지 못하는 거죠. 연구시설을 확장을 하거나 인재를 유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핸디캡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 대학들의 학비가 굉장히 비싸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하버드대는 1학년 때 학비하고 기숙사비만 합쳐도 우리나라 돈은 한 1억 원에 달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대출을 받아가지고 졸업한 다음에 이거를 갚는데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렇게 미국의 학비가 비싼 줄 알면서도 전 세계적으로 인재들이 많이 미국에 유학을 가려고 하고 공짜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독일이나 프랑스 대학을 그렇게 많이 유학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차이가 왜 빚어지고 있는가, 이걸 우리도 잘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대학으로 인재들 많이 몰리는 이유는 미국이 단일 패권 국가로 입지를 굳히면서 미국에서 대학을 나오는 게 앞으로 어떤 일을 하건 간에 성공을 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인다,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고, 이 믿음이 가면 갈수록 더 굳어지고 있습니다. 유럽 대학들의 경쟁력이 낮아지고 있다. 이제 이거를 어디서 볼 수 있냐? 대학 순위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영국 일간지 더 타임스가 발간하는 교육 매거진인 THE, Times Higher Education, 여기를 보면요. 작년에 전 세계 대학들 순위를 보면 탑 30 중에서 19곳이 미국 대학들입니다. 이게 원래 이 THE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영국에서 발행을 하기 때문에 유럽 대학들의 순위를 굉장히 높여준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위 30대 대학 중에서 19개 대학이 미국 대학이라는 것은 거의 싹쓸이에 가까운 거고요. 그리고 유럽 대학들은 7곳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좀 잘 봐야 되는 게 유럽의 7개 대학 중에서 6개는 영국과 스위스 대학이고요. EU 27개국에 해당하는 대학은 30위에 턱걸이한 독일의 미넨공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유럽 사람들이 보기에도 유럽 대학하고 미국 대학의 차이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유럽식 평등교육이라고 하는 게 장점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대학을 갈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공짜 교육을 시켜준다. 이런 숭고한 이념이나 가치, 이런 게 있는데요. 근데 이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대학이 평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추첨을 해가지고 대학을 가는 경우가 많고요. 법대나 의대 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몰리면은 정원을 최대한대로 받아줍니다. 물론 이제 올라가면서 학업이 안 따라주는 그런 학생들은 다른 과로 전과를 하거나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파리에서 보면은 식당 종업원 중에서요, 법대나 의대를 다니다 중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꽤 자주 만날 수가 있는데, 근데 이런 게 뭐냐면 교육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평등을 지향하면서 이 비율을 낳는 그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프랑스에서요, 시앙스포라고 그러죠. 파리 정치대학, 그리고 파리 7대학, 이런 대학에 가가지고 실제로 강의를 하는 건 이제 지켜보기도 했고요. 독일에서도 하노버 대학도 가보고 그랬는데, 그리고 프랑스 지방의 몽펠리 대학도 가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유럽 대학들이 작고 낡고 시설이 형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보면 여러분들 좀 놀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좀 잘 못 살던 시절, 그리고 이제 1990년대 중반 이전에 대학 정원이 늘어나기 전에 아무나 대학을 못 가던 그런 시절에는 유럽에서 대학을 아무나 가고 공짜 교육을 시켜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 환상을 갖고 그랬는데요. 이제는 조금은 걸러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탈리아나 스페인 이런 부유층들의 자식들은 공립학교를 다니지 않고 중고등학교를 사립학교를 다닌 다음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거나 미국과 대학 시스템이 비슷한 영국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네 나라에서 대학을 다니면 거의 돈을 들이지 않고 대학을 다닐 수도 있지만 미국이나 영국으로 가서 굳이 돈을 많이 쓰는 이유, 이게 뭐겠습니까? 아무래도 자기네 나라의 대학 시스템의 경쟁력에 대해서 불신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유럽에도 명문대학들이 당연히 있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들어가기 어렵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명문대라고 하는 게 그 나라와 사회를 위해서 얼마만큼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미래를 위한 지식 허브로서 작동을 하고 있느냐, 이걸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유럽의 대학들이 굉장히 오래되고 전통이 있고 뭐 명문이긴 하지만 부가가치를 이끌어내는 것보다는 굉장히 사회의 엘리트들을 생산하는 데 그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영국의 옥스브리지나 프랑스의 상위권 그랑제골 이런 데들을 보면은 연구 활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지식을 많이 키워내고 길러내고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요, 사회 리더가 될 사람들을 양성하는 일종의 리더 양성소, 이런 기능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옛날에 19세기처럼 식민지를 많이 거느리고 이럴 때, 그리고 지식 수준 자체가 다른 대륙보다 높을 때, 이럴 때는 리더를 길러내는데 똑똑한 애들을 많이 투입을 하고 여기다 에너지를 많이 써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지식 수준 자체가 유럽이 다른 대륙을 압도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똑똑한 학생들을 리더를 키워내는 이런 쪽으로만 몰아넣고 있는 게 과연 현명하고 나라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이거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이제 대표적인 그랑제골이 어떤 거였습니까? 마크롱 대통령이 나온 공립행정학교가 있습니다. 여기 1년에 한 80명만 들어갔는데요, 계산을 해보면 프랑스에 한 35개 고등학교당 1명 정도가 들어가는 꼴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기 어려운 건데, 이게 폐해가 너무 심해가지고 마크롱 대통령이 2년 전에 없애긴 했습니다. 근데 이 학교 출신들이 프랑스를 좌지우지하고 장차관이나 뭐 기업 CEO들을 독차지하고 있는데요. 단적으로 최근에 프랑스에서 개각을 했는데 재무장관의 33살짜리의 굉장히 파격적인 인물이 기용이 됐는데, 이 사람이 마크롱 대통령의 공립행정학교 후배입니다. 그런데 재무장관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로 치면 경제부총리인데요. 이런 중요한 역할을 맡는 거는 머리가 좋다고 되는 게 아니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경험이 많이 쌓여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33살짜리가 만나는 건 제가 봐도 무리고, 미국에서도 아무리 파격적인 인사를 해도 이렇게 젊은 사람을 경제부총리에 앉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지배 엘리트들을 키워내는데 포커스를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사회의 부가가치를 끌어올리는 노력은 좀 등한시한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학제 자체도 자기네들이 독특하게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랑제골이라고 하는 거는 프랑스에서 프레파라고 하는 2년 과정의 예과 과정 같은 게 있습니다. 여기를 마친 사람이거나 아니면 다른 일반 대학의 2학년 과정을 마친 사람들 중에서 뽑는데요. 이 학제 자체가 대학도 아니고 대학원도 아니고 굉장히 특수합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기준에서 굉장히 떨어져 있고 국제적인 기준과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리그에서 자기들만의 인재를 키워내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프랑스 여성 중에 가장 성공한 분이 누굽니까?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입니다. 이분은 G7 국가에서 여성으로 처음으로 재무장관을 했고요. 처음으로 여성 IMF 총리를 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마크롱 대통령이 나온 공립행정학교를 2번이나 낙방을 해가지고 변호사가 된 다음에 미국에 가서 성공을 했다. 이런 점을 이렇게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영국도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영국 옥스브리지는 사실 프랑스 그랑제골에 비해서는 훨씬 더 연구 기능이 강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특히 옥스퍼드가 그러는데 문과 위주에 맞춰져 있습니다. 사회의 지배 엘리트들을 많이 키워낸다는 거는 이과보다는 문과 엘리트들을 많이 길러낸다는 건데요. 근데 영국이 G7 국가, 선진국 중에서도 특히 기술 계통의 엘리트들이 사회의 높은 자리에 많이 올라가지 못하는 나라로 꼽히고 있습니다. 단적으로요, 이 영국이 어떠냐면 자동차 산업이 시작된 그런 나라지만 지금 영국의 자동차 산업은 거의 죽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자동차를 꽤 생산하는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또 많이 다른 부분인데요. 영국의 자동차 산업이 거의 유명무실화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술자들을 대우하지 않고 테크니션들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하지 않는 그런 풍토가 작용을 했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영국 거대 기업의 CEO 중에 이공계 출신이 여전히 그렇게 많지 않고 MBA를 받거나 뭐 법대 출신이거나 상대 출신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금융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제조업은 상대적으로 덜 발달했을 수 있는데 굉장히 문과 위주의 엘리트들을 많이 키워내고 있고요. 재미있는 게 뭐냐면 1900년 이후로 124년이 되는 동안에 영국의 총리가 28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28명 중에서 이공계 전공을 한 사람은 옥스퍼드대 화학과를 나온 마거렛 대처 한 사람뿐이었어요. 그래서 대처 전 총리가 생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내가 최초의 여성 총리여서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최초의 과학을 전공한 총리라는 점이 자랑스럽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에서 보듯이 유럽의 대학 교육, 특히 명문대의 기능, 미국과 비교해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뒤떨어지고 구시대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유럽에서 대학의 경쟁력을 좀 끌어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처럼 계속 평등 교육을 강조하면서 공짜 교육을 시켜준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는 미국을 따라가기 어렵고요. 길게 봐서는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의 인재 양성 시스템을 쫓아가기도 버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이 빨리 이 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은 인재와 관련돼서 미국 기업으로 넘어가 있는 유럽 출신의 인재들을 데려오는 겁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빠른 해법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실제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 5대 AI 기업 중에 하나라고 꼽히는 미스트랄 AI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미스트랄 AI라는 회사는 마크롱 대통령이 천재 기업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는 프랑스 이공계 최고 그랑제꼴인 에콜 폴리테크니크 출신 3명이 공동으로 만든 회사입니다. 근데 이 공동 천자들이 어떤 이력을 갖고 있냐면 구글과 메타의 연구소에서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이 미스트랄 AI라는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에서 혜성처럼 나타나는 AI 기업을 만들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유럽이 미국과의 간격을 좁히는 방법은 미국 기업에 있는 유럽의 AI 인재들을 빨리 데려오는 겁니다. 독일에서도 미스트랄 AI와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RF 알파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AI 기업이 미국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여기 이 RF 알파의 창업자 역시 독일에서 공대를 나와서 애플에서 AI 개발자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럽 출신으로 미국 빅테크에 가 있는 인재들을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면서 자국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는 이런 겁니다. 독일이나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들이 예전만 못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나라보다는 앞서가는 나라들이잖아요. 근데 이 나라들의 인재들이 왜 미국으로 가는가? 그게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됩니다. 물론 영국,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들은 알파벳을 쓰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인종적으로 미국과 좀 더 가깝고요. 뿌리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쉽게 미국으로 넘어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점점 젊은 사람들 위주로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고 글로벌 마인드를 갖춘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 넘어가기 점점 쉬워지고 있고요. 실제로 AI 인재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미국 시카고대 폴슨 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대학원에서 배출되는 AI 인재의 40%가 해외로 가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대부분 미국으로 간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유럽의 인재들이 미국으로 가는 이유. 이게 왜 옮겨가는가? 이거를 우리도 잘 보고 최대한 인재 유출을 막아서 우리 땅에서 AI 연구가 꽃피우고 다른 첨단 산업도 키워나갈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교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